안녕하세요. 자, 이제 새로이 민법 이제 1순환, 이제 예비순환에 이어서 이제 1순환 이제 진행하는데,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 18회 예정돼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강의고, 자, 교재는 예비순환 때 했던 교재와 동일해요. 뒤에 그 강의 일정표를 이제 잠깐 가보시면 이제 8회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강의 테스트를 볼 예정이에요. 물론 이제 복습형 이제 강의 테스트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복습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에 제 2회에는 이제 강의 테스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업 있고 내일 오늘 배운 내용 관련해서 이제 강의 테스트를 보고, 수요일 날 1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사이사이에 또 강의 테스트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1수단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다가 이제 이 8회 총 이제 18회 강의지만 이제 8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고, 이 다음 순환하고 이제 2순환하고 이제 3순환이 이제 예정돼 있죠. 2순환 같은 경우에는 50점 배점으로 전회 모의고사. 그다음에 마지막 3순환은 이제 우리 실제 시험처럼 이제 100점 기준으로 해서 또 역시 전회 모의고사. 2순환하고 3순환하고 여기 예비순환 1순환의 차이점은 이제 예비순환하고 1순환은 이제 복습형 모의고사 내지 강의 테스트였지만, 2순환, 3순환 이제 다음 순환, 2순환, 3순환 가서는 이제 그 예습형으로다가 주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에 3순환, 파이널 3순환 같은 경우는 100점짜리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학원 커리 기준이 이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순환을 정한 것이고, 그 이제 취지를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복형 이 순환 커리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뭐 새로운 걸 더 보고, 실제 시험 관련해서도 기존의 그 교재에서 수록되어 있는 어느 교재도 마찬가지야. 기존에 수록되어 있는 중요 주제와 관련해서 그 지식을 습득했다면 예비순환 1순환 때 이제 충분히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순환 3순환 것에는 그 지식을 반복돼서 모의고사 내지 예습형 모의고사 내지 통해서 이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순환에 보통 교재 자기 능력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번 이상은 다 본다고요. 예습하든 복습하든 한번 보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수업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순환 거쳐가면서 2번 내지 능력 따는 사람은 더 많이 볼 수 있죠. 2-3번 볼 수도 있죠. 정독이 중요하냐 다독이 중요하냐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어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다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독은 예비순환 1순환 정도 때 정독을 한 번씩 보고 그 다음 순환 거쳐가면 빠른 속도로다가 반복해서 보는 그런 능력치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시험 임박해서 한 보름이나 한 보름 정도에 한 2회독을 한다든가 일주일에 전회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 회독수를 늘려서 반복적으로 복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지식이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이제 시험장에 순간 판단력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연습을 되는 거고, 근데 그 순간 판단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습과 관련해서 그렇게 길러지지 않아요. 판단력이 좋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가 좋으신 분도 있죠. 그 다음에 반복된 지식으로다가 자기가 어떤 어드밴티지로다가 잘 쓰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취지인지는 자기 그 능력치에 반영이 돼요. 자기 능력치가 어느 쪽이 더 좋은지에 따라서 좀 약간 판단력이 부족하신 분도 반복된 지식이 쌓여서 그 반복된 지식으로다가 답안지 표출해냈다면 그분도 합격할 수 있어요. 또 회독수가 좀 짧아도 이 리걸 마인드가 좋으신 분은 판단력이 좋으신 분은 시험장에서 잘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개인 능력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만 학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인 판단 능력치는 어느 정도 탁월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법률적인 감각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학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걸 길러주기보다 이 반복된 지식이 좀 더 제 비중이 좀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판단력이 부족한 분도 반복된 지식이 쌓여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또 공부하시다 보면 이 반복된 지식을 통해서 가다 보면 판단력도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자꾸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연습해 보다 보면 자기 능력치를 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요 진도대로다가 일정표대로다가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 프린트 오늘 나간 자료와 관해서 추가 프린트가 진행됐죠. 예비순환 민법이
이 끝난 이후 이 시간이 얼마 안 돼, 한 달 정도밖에 텀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커리는 그런 식으로 짜졌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선언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로 민법이 또 다시 진행되는 이런 커리가 짜져 있는데 추가 판례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첨가되지는 않았어요. 17페이지 분량이고 요건 이제 순환 거쳐가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고 기존 그 예비순환 때 들으신 부분 관련해서 이제 추가 프린트는 이 9페이지 가보시면 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에서 약간 좀 페이지 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9페이지부터 약간 페이지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추가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9페이지 이후에도 기존에 있던 판례인데 거기에 이제 약간 추가된 내용을 변형시키고 내용을 수정해서 이렇게 올린 거기 때문에 약간 페이지가 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8페이지까지는 페이지가 똑같고 9페이지부터 17페이지 페이지가 좀 틀어졌고 다만 추가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수업도 진행하면서 이제 추가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 진도는 이제 채권 총론부터 우리 예비순환 때 봤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총론, 채권 강론, 그다음에 물권법. 사실 요 채권 총론, 강론, 그다음에 물권법 요 세 파트가 이 법무사 시험에서 나오는 비중은 거의 한 8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80%는 이제 90%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 정도가 이제 민법 총칙, 그리고 불이타로다가 친상, 이쪽이죠. 근데 친상이지만 친족법은 좀 가능성이 좀 낮고, 이제 상속 관련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거죠. 요 최근에 이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좀 출제된 바가 있어요. 아예 50점짜리도 최근에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제 불이타였었고, 당시 때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법까지도 이제 공부를 해요. 이게 2순환 때까지는 공부를 하고 3순환 때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연습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채권 총론부터 이제 가보시면 오늘 진도 범위는 이제 채권자 대위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채권자 대위 전까지와 관련해서 이제 이 중요 주제와 관련해서 역시 동시항변권 관련된 문제, 동시항변권이 이행지체 그에 따른 해제 손해배상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이 상계와 관련된 그 채권 양도와 관련된 상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498조와 관련된 상계 문제와 관련해서 채권 양도 통지 이후에 취득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또 498조와 관련해서 지급명령 그 후 취득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원칙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동채권과 수송채권이 동시행동이 있으면 상계 가능하다. 이런 취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와 이 동시항변권이 어떤 경우가 동시항변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동시항변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항변권 자체에 관한 그 쟁점도 중요하지만 다른 해제라든가 상계 이런 쪽과 관련해서 연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시항변권이 중요하고 또 하나 논의는 이제 그 손해배상 예정 쪽을 좀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손해배상 예정 관련된 얘기 이제 구체적으로는 각 내용 가면서 좀 보시도록 할게요. 이 서론 우리 교재는 이 181페이지인데 이 채권의 특질 관련해서 이제 주된 채무와 부채무 구별 여기만 좀 이제 주의 깊게 봐주시는데 이 내용 자체의 추상적 의미보다는 이 구체적 내용으로서 추상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으로서 주된 채무가 뭔지, 부수적 채무가 뭔지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다가 주된 채무와 부채무가 뭐냐 이런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주된 채무고 부채무냐, 즉 주된 채무가 뭐냐 이런 논의인 거죠. 그래서 통상 한 3가지 정도 예를 든단 말이에요. 매매, 임대차, 도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에 주된 채무는 뭐냐면은 568조에도 있지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목적물 이전 의무죠. 동산이라면 목적물 인도 의무겠죠. 부동산이라면 목적물 자체 인도 또는 소유권 이전 서류 제공이 그 매도인의 주된 급부 의무겠죠. 매수인의 주된 급부는 뭐겠어요? 매매 대금이겠죠. 그 매매 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분할될 수 있지만 통틀어서 매매 대금 서로 주된 채무. 그리고 통상 주된 채무는 동시행하겠다.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그에 따른 해제도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 지연손해금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지만 해제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해서 이게 이제 주된 채무와 부적 채무 구별 특징이에요. 주된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제 내지는 손해배상이에요. 하지만
그 주된 채무 이외의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했을 때는 해제 문제는 아니고 손해배상 문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임대차는 이제 성립상의 그 주된 채무로서 이제 동시관계 있는 경우, 특히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 수익할 의무죠.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죠. 이게 서로 주된 채무로서 주된 급분으로서 동시관계 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그 보증금 지급이 주된 급부문 아니에요. 임차인은 그 차임 지급이 주된 급부문이고 보증금은 임대차액의 종된 계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된 급부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은 성립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할 의무,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 이게 임대차액의 주된 급부무고, 그 임대차액의 주된 급부를 불이행했을 때는 해제도 가능하다. 물론 임대차는 해지란 표현을 주로 많이 써요. 해제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해지란 표현을 주로 많이 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계속적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란 표현을 쓰는 것이 맞지만 해제란 표현을 쓰기도 해요. 판례에 따라서 보면. 그래서 주된 급부 불이행했다는 해제. 물론 손해배상도 가능해요.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 주된 급부 이외의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해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손해배상 문제일 뿐이다. 이게 이제 그 구별 특징인 거죠. 도급에서는 어때요? 도급에서는 그 이제 주된 채무가 수급인은 이제 도급인은 수급인한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수급인은 일의 완성 내지는 일의 완성 목적 인도 의무, 이게 주된 급부 의무인 거죠. 그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도급계약의 해지도 채무령으로 해지도 가능한 것이죠. 해제도 가능한 것이죠. 물론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그 주된 채무 이외의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손해배상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또 하자에 따른 그 수급인의 하자 보수 지급 의무와 도급인의 손해배상, 도급인의 그 보수 지급도 동시에 있다. 주된 급부는 동시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동시관계 측면에서 이제 그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와 그랬더니 손해배상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서로 그 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시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봐준다. 보호문은 안 보셔도 된다. 객관식도 주로 잘 안 물어보는 편이고 주관식도 안 봐도 된다. 이게 이 보호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보호무라는 어떤 영역을 도입시켜가지고 개념 정의를 시켜가지고 이 채무불이행으로 규율해 보려는 노력이에요. 통상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통상 보호무 위반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쪽으로 규율한다. 이 정도가 뭐 객관식으로 논의되는 논의이고요. 주관식으로 물어볼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채권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정물 채권인데, 특정물 매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특정물 매매에 따른 이제 효과와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채무자가 성간지물을 부담한다. 이거 374조와 관련된 얘기인데, 특정물 채권 관련된 논인 거예요. 그래서 374조 조문 확인해 보시면. 조문 확인해 보셔도 되고 우리 교재를 보셔도 돼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이게 성간주무가 목적을 인도할 때까지 의무가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이 이제 뭐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이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예요.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임대인한테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이때 임차인의 성간주무가 임차인의 목적을 인도할 때까지 성간주무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쌍방의 귀책사유,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누구인지는 있는데 불분명할 때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임대차 할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 누구 귀책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 누가 최종적으로 성간죄를 부담해서 누구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킬 거냐, 이런 논의인 거예요. 임차인이 성간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뜻인 거죠. 임차인이니까 자기가 성간죄를 다 했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차 목적물 화재와 관련해서 주로 논의하죠. 성간죄무를 제대로 못하는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해준다. 물론 이제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겠죠. 임대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전압 판결도 있고 우리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나중에 임대차 관련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효과와 관련된 양가를 2번에 가보시면 채무자의 목적 인도 의무,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422조.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 이행계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 뭐 특정물 채권의 뭐 도구마, 특정물 채권의 도구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특정물 채권일 때만 이런 경우가 적용된다, 이런 뜻인 거죠. 462조인데 참고로 보시고. 자,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양가로 3번 정도 한번 가보시면,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해서는 효과 부분에 양가로 1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양가로 3번은
목적물 인도 장소죠. 이렇게 467조 1항과 2항을 서로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 467조 2항은 283조 그 하단 쪽에 그 특정의 방법에 약정이 없는 경우와 관련된 지참 채무 그 두 줄이 있죠. 조문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467조 1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채무의 성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재는 282페이지 그 양가로 3번을 보는 거예요. 조문 보셔도 되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 된다. 즉 이행 당시가 아니라 채권 성립 당시다. 이게 객관식에서 주로 잘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와 이제 비교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467조 2항인데 조문 보셔도 되고 283페이지 우리 교재는 하단 쪽에 지참 채무 바로 밑에 있는 두 줄을 보시면 되겠어요. 당사자 사이에 변제 장소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변제 장소에 특약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저게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현주소, 현영업소에서 현실을 한 때 이행의 필행위를 완료한 것이 된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게 앞에 왼쪽에 417조 1항은 특정물의 인도고 요거는 417조 2항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7조 1항은 특정물의 인도고 요 417조 2항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 그러니까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가 어떤 경우에 있어요? 금전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금전 채무. 이 금전 채무 같은 경우에 변제 장소가 어디냐 이 소리야.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특약 그대로 가지면 별도 특약이 없다면 채권자의 현 주소, 현 영업소에서 현실용한 때 이행의 필행위를 완료해요. 그러니까 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금전 채무 같은 경우는 그 관할이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관할이 채권자 주소지가 관할이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이제 실무에서 중요해요. 특히 그 변제 공탁 같은 경우에요. 일반 금전 채무가 그 이행 장소가 원칙 채권자 주소지이기 때문에 그 공탁할 때 채권자가 안 받으면 공탁해야 되잖아요. 이때 관할이 어디냐? 채권자의 현 주소, 현 영업소다. 그러니까 채권자 주소와 관련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특히 400조 2항을 좀 더 봐주십니다. 금전채무 같은 경우 변제장소가 어디다? 채권자 주소지다. 특히 변제공탁을 떠올리시면 된다. 변제공탁 즉 채권자 주소지에서 가서 관할 가서 공탁을 한다. 그러니까 채권 주소지 관할 가서 공탁을 하고 채권자 주소와 관련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는 뜻인 거죠. 그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한 것보다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과실의 귀속과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과실의 귀속이 우리 법무사 시험에 물어볼 수 있어요. 법원 승진 시험에서는 이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다른 시험은 출제한 적이 없고 법원 승진 시험에서 출제한 적이 있고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법무사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이 법무사 시험은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이에요. 법원 행정처 주관 시험이 3개가 있어요. 법원행시가 있고 법무사가 있고 법원 승진 시험이 있어요. 법무사 시험이 있고 2차 시험 기준이 일단 물론 1차도 마찬가지고 법원 행정 주관 시험이 법무사 시험, 법원 행시, 그다음에 법원 승진 시험. 물론 이 중에서 이제 법원 승진 시험이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 기출 문제는 남아 있고 살아 있단 말이에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를 이제 법무사 시험이나 다른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법원 승진 시험이 우리 시험에 가장 근접성이 강해요. 법원 행시도 물론 우리 시험에 영향성이 있지만 법원 행시는 좀 난이도가 들쑥날쑥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최신판을 주로 많이 내는 경향이 있고 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렇지만 이 법원 승진은 우리 시험하고 난이도가 비슷해요. 비슷하고 출제자가 같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법원 승진 시험 기출문제가 우리 시험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보셔야 되겠고 법원 승진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중에서 이제 과실의 기속과 관련 얘기인데, 자, 102조 1항을 가보시면 이제 그 조문 확인하셔도 되고, 이행기 이전에 과실은 누구한테 기속하냐? 채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기속한다. 그러면 이행기 이후는 누구한테 기속하냐?
그러면 이제 채권자한테 귀속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매매와 관련된 특칙이 있어요. 587조 특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87조 조문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 이 객관식 또 잘 물어봐요.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법원 승리 시험에서 관련해서 출제한 적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한 3번 정도 요 관련된 얘기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페이지 수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587페이지를 일단 조문을 한번 가보시면, 587조 매매와 관련된 매매 파트에 들어있어요. 587조 조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실의 기소 대금의 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실의 기소 대금의 이자. 이 대금의 이자지만은 일종의 이게 지연손해금의 의미로 보여져요. 판례는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의미상 내용상 지연손해금의 그러니까 지연금 상당 즉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 이자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해볼게요. 자 이제 가볼게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한테 속한다. 자, 과실, 사용이익이기도 한 거예요. 사용이익이기도 한 거예요. 대금이라면 이자이라고 볼 수, 이자가 과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자가 이제 여기서 청구하는 것이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매도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목적물이 이거 사용이익이기 때문에 과실이기 때문에 이 과실은 누구한테 계속하냐? 매매 목적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이 아직 매수인한테 인도 아니었다면 매도인한테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만일 이런 판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한다면 그건 부당하잖아요. 그럴 때는 매도인은 과실에 대한 귀속권이 없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과실에 대한 부당해빨한 청구를 한다.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대금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한테 귀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되시는 거예요. 다시. 매매 목적물을 아직 매수한테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한다면 부당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수인은 매도인 상대로다가 이자 상당의 과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그렇지만 요 의미는 또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매매 목적물을 그러면 매수한테 인도해줬다면 그 인도받은 목적물과 관련해서 생겨나는 과실은 누구한테 기속하냐? 사용이익은 누구한테 기속하냐? 매수인한테 기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어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요게 법원 승인 기출 문제다. 요와 같은 문제를 이제 출제한 바는 이 법원 승인 21년도 기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강의한 사례표 이제 그 나중에 그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296페이지 그 강의한 사례편에 21년도 법원 사무관 승인시험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 296페이지에 있는 강의한 사례편 기준으로 설문 1번에 설문 답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여기와 관련된 문제다. 즉 매매 목적물을 매수한테 인도해 줬는데 그 사안에서 보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과실, 그 매매 목적으로 생겨나는 사용이 과실은 매수인한테 귀속하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 상대로 사용이 상당의 부당해발 청구할 수 있냐?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과실주권이 매수하기. 즉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아직 해지 안 됐어요. 이행으로 인도받았다면 과실은 매수한테 기속한다.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안지에 쓰시면서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실에 관한 문제가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법원 승인 기출문제인데, 이와 관련된 쟁점이 이제 예비 수능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재와 관련해서는 그 296페이지 가보시면, 요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296페이지 우리 기본 그 민법정리 교재 기준으로 볼게요. 효과 부분에 자 손해배상 청구권. 자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587조 계속 조문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587조 뭐라고 됐냐면 이제 그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그러니까 후문격인 거죠. 587조 전문 다시 읽어볼게. 매매계약이 있음 해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으로 생긴 과실은 매도에 속한다. 그러면 인도했다면 매수인한테 계속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대금의 이자를 지급, 즉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앞서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요게 의미가 있어요. 자, 보통 그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동정하겠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목적물을 아직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 못해요. 동정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이자가 이게 지연손해금 의미를 보여준다 우리 판례가. 동상응이 있으면 지연손해금 청구 못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매도인은 매수인은 못해요. 목적물을 인도해 줬다면 그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형평의 원칙에서 이런 거예요. 매수인이 인도받으면 과세채권이 있어요. 다만 매매대금을 다 줬다면 아무런 문제 없고 다 안 줬다면 매도는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매매대금에 대한 그 매매대금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못해요. 동정하기 때문에. 다만 인도해 줬으니까 어떻게? 상대방 동시화문이 깨졌잖아요. 깨졌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매도는 매수한테 요 이자, 580조 후문에서 말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자가 일종의 지연손해금 의미로 보여진다. 이렇게 답안지에 쓰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은 인도받으면 저매권료로서 매매대금 다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권이 있고 다만 매도는 매수의 목적을 인도했으니까 587조 후문 관련해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성을 청구하시다. 원래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이자 청구 못해요. 동정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96페이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이제 그 이자 상당의 지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정물을 매매해서 매수인의 대금 지분과 이행시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해되셨죠?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는 매수인 대금 지급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도해줬다면 이자 상당의 지연 청구하시다. 그래서 이제 승진 시험에서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순환 때 예비순환 때 이게 강의 테스트 형태로 써보기도 했어요. 우리 시험에도 출제한 바가 있어요. 매도인 매수에 대한 원금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써봐라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연손해금 청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특히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대금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하기 요건을 써봐라. 매매계약이 일단 체결돼야죠. 그 다음에 이행기가 있으면 이행기를 제시해줘야죠. 이행기 이유가 지연손해금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 목적물 인도가 필요하다. 587조와 관련해서.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못한다. 이런 논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587조 보시면 또 단서 그러나 이 단서가 있어요. 그러나 587조 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는데 자 이행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행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까지는 이자 상당의 지연 청구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한이 지나야죠. 그런 뜻이기도 한 거고 그건 참고로 봐주시고 자 하나만 더 보시면 487페이지를 가볼게요. 세 번 정도 등장한다 그랬죠. 487페이지 가보시면 매매 파트에 그게 추가적으로 들어있어요. 487페이지 그 하단 쪽에 가시면 매매에 따른 법률효과인 거죠. 그래서 목차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매매 목적물의 의무, 그 다음에 매수의 대금 지급 의무, 이 동상응이 있다. 그리고 이제 568조와 관해서 이제 논의하고,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서 580조 조문을 제시해 놓고, 뒤로 넘어가 보시면 488페이지, 동상응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시하고, 그 동상관계 파트에 동그라미 1번, 2번 판례 있죠? 고기를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했어요. 인도해 줬다면 매매대금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 인도해 줬다면 대금에 대한 대금 청구하고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 받으면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사용이익 부당이도로 반환 안 해도 된다. 이게 중요한 쟁점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로 봐주시고 반대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매매대금 다 지급했어요.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지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과실을 인도 안 해주면서 과실을 취득해요. 그러면 인도 청구하면서 과실 상당액도 여전히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매매대금 다 지급해야 돼요. 매수인 매도인한테 이런 뜻인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도인 관련해서 인도의 의미로 비춰질 수 있죠. 매수인이 자기 의무를 다 했다. 매도인이 자기 의무를 다 했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형평 원칙상.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비교돼서 봐주시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그 채권 총론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그 과실과 관련된 그 쟁점 있죠? 거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강의한 사례편에 있는 그 사무관 승인시험 296페이지에 있는 그걸 문제를 풀어봐 주시는 거고 그 중요한 문제가 쟁점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96페이지 민법 정리 교재 또 487페이지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비선을 거쳐왔으니까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자, 283페이지 가보시면 종류 채권이죠. 이 종류 채권 관련해서는 그 특정이 있는데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 관련된 왼쪽 부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 채권 자체를 2차 시험을 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물 채권 관련된 얘기를 봐주시면 종류 채권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하면 그 다음에 특정물 채권 방법이다. 그러니까 특정의 방법 관련된 얘기 있는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 특정의 효과 역시 특정물 채권, 특정물 매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284페이지 가보시면 이 특정물 매매, 특정물 채권 또는 종류 채권이 특정돼서 특정물 채권 됐을 때 위험부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위험부담 문제는 우리 그 이제 채권 강론에 조문이 있어요. 537조하고 538조가 있죠. 그래서 원래 채무자 위험부담지이고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지이다. 이게 있는데 요건 이제 뒤에 나중에 또 이 위험부담 문제와 관련된 강론에서도 논의하고 또 이 채권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도 이게 들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게 위험부담 문제와 관해서 올해 그 변호사 시험 문제 25년 1월 달에 본 이 변호사 시험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그 민법 기출 문제, 민법 뭐 문제, 그러니까 민사법 문제를 보통 말하죠. 그 중에 민법 쟁점 관련돼서 요 위험부담 문제를 출제했어요.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를 출제해요. 그 이제 관련 파트를 이제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위험부담이 우리 시험 법문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 관련 판례가 있는데 그 관련 판례,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에 물어봤던 관련 판례죠. 그 판례가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는 객관식으로 주로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변호사 시험에서도 주관식으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쟁점인지 뒤에서 이제 화두만 던져놓고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특정이 효과하면서 이제 특정물 채권이 되면 특정물 매매가 되면 위험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537조, 548조인데 이 관련 파트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다. 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 금전채권 관련해서는 금전채권. 예, 그 금전 소비대체 채권으로서 이제 이 이자 채권, 이자 제한법 문제도 이제 연결될 수 있고, 이 금전 채권 자체와 해서 지원선예금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어요. 즉 금전 채권, 대여금 채권 주로 생각, 물론 매매대금 채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대여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외화채권 이런 거 객관식, 주관식으로, 객관식이지, 주관식으로 물어볼 것 같지 않다. 금전세금 불이행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397조 특칙이 있어요. 그래서 397조 조문을 확인해 두시고, 요건에 관한 특칙이죠. 채권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무과시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효과에 관한 특성으로서 이제 지연손해금조죠. 즉 일반적으로 민사는 지연손해금이 이제 이자 법정이자 상당의 5%이고 상사는 6%고 소촉법상 기준, 소촉법상은 어떤 경우에요? 민사 채권이든 상사 채권이든 소장 부분 성달을 다음놓던 현행법상 연 12%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이행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이행기 후에 만일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행기 이후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그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이고 그 다음 소장 부분 송달일 이후부터는 그 소촉법상 연시 2%. 물론 이행 청구 소송일 때 그래요.
그래서 요 관련 판례도 있죠. 이행소송 일대기 소송 촉진대상 특례법 3조와 관련된 지원손해금 연이 12%가 적용되는 것이지, 요게 뭐 확인소송 이럴 때는 요 적용 안 돼요. 설사 그 내용에 확인소송 내용에 이행 청구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판례 있죠. 거기 이제 객관식에서 주로 물어보죠. 그래서 285페이지 보면 이 금전책 관련해서 이제 그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있을 때,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이 있을 때, 자, 이와 같은 지연손해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이제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2017년도에 물어봤죠.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시험 기출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2020년도쯤에 법원행시에서 물어본 적이 있죠. 이 법무사 시험에서는 우리 그 강의한 사례표는 실어놓고 있지 않고, 그건 이제 설명으로 이제 가름할 거예요. 이 법원행시 기출 관련된 문제는 그 강의한 사례편에 가보시면 2020년도 문제와 관련해서 210페이지 강의한 사례편, 거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법무사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뭐 법원행시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 쟁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무사 시험에서 나왔던 쟁점은 뭐였냐면, 이제 요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의리하는 자한테 뭐 대여금 채권, 대여금 1천만 원이다. 이런 식의 우리 문제였었어요. 우리 법무사 시험이. 1천만 원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 채권자하고 채무자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변제기를 알려줬어요. 변제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변제기 이렇게 알려줬어요. 돈 빌려준 날, 대여일. 그리고 변제기. 이 변제기를 확정기한으로 우리 시험에 물어봤어요. 근데 이 변제기를 응용해서 변제기의 정함이 있는 채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 확정기한이죠. 확정기한 다음 날부터, 즉 변제기가 도래한 때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그 판례와 관련해서는 판례와 관련해서는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 날로부터 지연선행.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한 때라는 표현과 객관식 문제.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 날, 같은 취지인 거죠. 그래서 조문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 지연선행금 이행지체다. 지연선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판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 날로부터 지연선행금. 같은 말,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변제기가 도래한 때라는 표현과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 날로부터 지연선행금이다. 변제기가 도래한 때 지연선행금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와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 날부터 지연선행금, 같은, 둘 다 맞는 질문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객관식으로. 그래서 그 표현을 잘 쓰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우리 시험은 알려줬는데, 변제기에 정함이 없는 건 어때요? 이 변제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387조 조문이 있어요. 우리 교재는 295페이지에 그 내용을 실어놨고, 우리 민법정의 교재는 295페이지. 조문은 387조에 있다는 얘기야.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날 지연선행금인데, 이걸 응용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어떻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는 거죠. 변제기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연선행금이에요? 청구한 때죠. 청구한 때. 정확하게는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선행금. 이렇게 응용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 물어본 취지대로 변제기를 알려줬어요. 자, 변제기를 알려줬어요. 당사자가 개인이라고 이제 설정해 놓고, 당사자 개인 간의 요 대일로부터 변제기까지는 이자예요. 이자. 그리고 변제기 이후부터 다가는 날까지는 지연손해금이에요. 지연손해금. 이 지연손해금을 지연이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 말은 이자와 지연이자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이 지연이자는 지연손해금의 의미지 이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뭐가 다른데? 이자 채권은 3년 소멸시효예요. 지연이자는 지연손해금 성질이기 때문에 원금 채권 성질에 따라 소멸시 기간이 정해져요. 원금 채권이 일반 채권이면 지연손해금 10년 소멸시효. 원금 채권이 상위 채권이면 지연손해금 5년 소멸시효. 원금 채권이 5년이면 지연손해금 5년. 원금 채권이 3년이면 지연손해금 3년. 근데 이자는 무조건, 원금 채권이 뭔지 관계없이 무조건 이자는 3년 소멸시효. 이게 달라요. 그래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례가 표현하기도 하고 지연이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지연이자라고 했다 해서 혼동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자가 아니라고. 지연이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자,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이렇게 인용했어요. 근데 문제는 당사자 간에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 청구는 못해요. 상행위 채권은 이자 약정 요소도 6% 이자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지연손해금도 역시 6%지. 근데 개인 간의 대여금 채권은 금전소비대차는 이자 약정이 있어야지 청구하고 이자 약정 없으면 청구 못해요. 자, 이자 약정이 예를 들어서 6% 있었어요. 지연손해금 자체에 별도 약정은 없었어요. 그래도 지연손해금 몇 프로? 6%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자를 법정이자, 민사법정이자 나든 3%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연손해금도 3%냐? 아니다. 최소한대로 5% 지연. 별도 지연손해금 자체 뭐 3%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별도 지연손해금 자체 법정의자보다 낮은 3% 약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하지 않는 한 5% 지연손해입니다. 3% 약정했다 하더라도 만일 이자 약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연손해금 청구 못하는 거냐? 아니다. 최소한대로 5%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물어봤다고요? 법무사 시험에. 법원행시문제도 같은 취지예요. 우리 강의한 사례편에 있는 2020년도 본 행시문제도 요 법정의자보다 낮은 뭐라고 이거 잘 문제도 잘 보셔야 되는데 문제 그 보시면 월 0.2% 있어요. 월 0.2%. 그럼 연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2.4%예요? 그럼 연 법정이자 5%보다 낮은 이자죠? 그러면 지연손해금도 연 2.4%냐? 아니다. 5%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지연손해금 자체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법정이자보다 낮은 약정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는 한 애당초 이자 약정이 없어도 지연 청구할 수 있고 이자가 법정의자보다 높은 약정했다면 지연손해금도 그 높은 약정대로 지연손해금이고 다만 법정의자보다 낮은 2.4라면 지연손해금 2.4가 되는 것이 아니라 5% 지연손해금. 이게 출제된 문제들이다. 또 응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조심해서 받으시는 거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되어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법무사 시험이라든가 법원행시. 자, 285페이지 가보시면 박스 판례가 있어요. 자, 난이도를 좀 높인다면 이 박스 판례를 물어볼 수 있어요. 박스 판례. 이 박스 판례는 이제 이런 취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요게 이제 갑하고 을 사이 관계가 매매예요. 부동산 매매. 자, 그럼 매매로서 을이 갑한테 뭐 단순화시킬게요. 매매 대금이 이제 1억인데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계약금. 그런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채무행동으로 해제가 됐어요. 자, 해제가 됐다면 갑이 을한테 뭐 목적물 인도 중에 있다면 인도 청구하고 그랬다는 사용에 반한 원상회복이죠. 해제되는 원상회복. 을은 갑한테 1천만 원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548조 취지상 받은 계약금 1천만 원 반환 청구하고 플러스 거기에 대한 뭐 청구를 했어요? 자, 받은 달러부터 이자죠. 자, 요 이자라는 표현을 써요? 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연손해금이 아니다는 표현을 써요? 이자. 계약금 1천만 원 청구하면서 받은 날부터 1천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 몇 프로? 5%. 그러니까 별도 반환에 대해서 아무런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억 원, 1천만 원 반환 청구하면서 그에 더해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5% 이자 청구할 수 있다. 민사 매매라면. 그래서 1천만 원 반환 청구하면서 해제했다는 원상회복으로서 548조 관련해서 법정이자 상당의 이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몇 프로예요? 5%지 법정이자. 법정이자 5%.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어. 그러면 해제가 뭐 요때 어쩌면 해제가 되겠죠? 해제가 되겠지? 그러면 요 계약금을 요때 줬다면 1천만 원 줬다면 1천만 원 때면 요 계약금 1천만 원 반환 청구하면서 을은 갑한테 그에 따른 1천만 원에 대한 플러스 이자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자이지 부당에 반한 성질이지 지연손해금 아니라 그래요. 판례. 객관식 잘 물어보지.
자, 그러면 이게 이자인데 당사자가 별도 약정하지 않아도 5% 청을 써요. 물론 당사자가 별도 약정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몇 프로? 6% 할 수 있어요. 우리 매매대금 1천만 원 하면서 해제되면 혹시 계약금 반환할 때 반환부터 6% 하기로 하자. 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안 해. 근데 그렇게 약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했다면 그거 청구할 수 있어. 또 법정의자보다 낮게 우리 5% 하지 말고 3% 하자. 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약정하는 거예요. 아무런 약정하지 않으면 5%야. 아무런 약정하지 않으면. 대여금 채권은 민사 아무런 약정하지 않으면 청구 못해. 그거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대여금 매매대금 반환 청구 관련해서는 아무런 약정 안 해도 548조 조문이 있기 때문에 5%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그 5%를 당사자가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별도 약정하지 않았어? 그럼 5% 청구할 수 있어. 이자. 매매대금 관련해서는 반환 청구 관련해서는. 자, 언제까지 이자로서 성질이에요? 자, 이게 부당이익반환 성질이라고 했죠? 계약금 원상회복도 부당이익반환 성질이에요. 언제까지? 청구할 때까지. 청구할 때까지. 청구. 왜? 부당이익반환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이에요. 자,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언제부터 지체해요? 청구한 때죠. 물론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죠. 청구한 때, 청구한 다음 날. 387조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제 말은 여기서부터 계약금부터 청구할 때까지는 이게 이자 성질이고 그것이 청구한 다음 날부터 답할 때까지는 지연손해금 성질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됐죠? 지연손해금 성질이다. 즉 지연이자 성질이다. 이해되길 바래. 그럼 어떤 구조예요? 앞에서 우리 법무사시험 예를 들어 설명할 거야. 대여일, 변제기, 그랑 맞물릴 수 있다. 대비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청구할 때까지는 이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연손해금 성질이다. 따라서 의리갑한테 해제와 해서 계약금 반환 1천만 원 청구하면서 계약금 받은 다음날 아니야? 받은 날부터 별도 아무런 약정하지 않아도 5% 청구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도 이 상당의 5%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당사자가 이렇게 약정했다면 우리 5% 하지 말고 6%로 하자. 그럼 지연세금도 6%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근데 당사자가 3% 약정을 했어. 여기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3% 약정했으면 여기도 3%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기 최소한도로 지연세금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최소한 5% 상당 아무런 약정하지 않아도 여기 지연손해금 5% 어떠시 물론 여기도 5%였고 별도 법정의자보다 낮은 3% 약정했다 하더라도 요걸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 5% 상당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물론 이 지연손해금 자체 5%보다 낮은 3% 약정할 수 있나? 이건 가능해요. 그 자체 약정 가능하다고. 그게 이제 그 박스 판례에 있는 해지와 관련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물어볼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좀 이제 어려우시는 건데 이 을이라는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즉 해제와 관련해서 동시행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즉 계약금만 지금 상태에서 원상해 본 동시행이 없는 거죠. 왜? 매수인이 반환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만일 계약금 받으면서 인도해 준 게 있다면 목적물 인도했다면 그럼 원상회복 관련해서는 동시행이 있죠. 자, 동시행이 있으면 지연손해금 청구 못해요. 그러니까 이 청구 한때 지연손해금이 성질이 되려면 이 동시행이가 없어야 돼요. 근데 동시행이 있는 상황이라면 동시행면을 깨트리고 청구해야죠. 어떻게 깨트리고? 인도받는 목적물을 인도해줘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지. 인도받은 게 없다면 그냥 청구만 하면 지연손해금 성질이야. 그런데 인도받은 목적물이 있다면 동시행변 성질상 목적물 자기가 인도받은 매도에 돌려주면서 청구해야죠. 그냥 청구했으면 어떻게? 상대방은 동시행변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연손해금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좀 난이도 있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은 게 없다면 간단해요. 청구하면 지연손해금이야. 왜? 동시행이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인도받은 목적물이 있다면 바로 청구했다 해서 지체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동시행변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깨트리려면 어떻게? 인도받은 목적물을 매도인한테 다시 반환해 줘요. 그러면서 청구해야죠. 그래야지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 판례는 해제와 관련돼서 매매대금 반환 관련해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이 지연손해금이 부당이익반환 성질이기 때문에 청구한 때부터 청구한 다음에 지연손해금이다. 그런 걸 지체다.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285페이지 이제 하단 쪽에 가보시면 이제 그 손해배상 예정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물어봤는데 그 손해배상을
지연 비율,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이제 손해배상이 부당히 과다하면 이제 감액할 수 있는데 만일 그 손해배상이 그 지연 손해배상이 그 이율로다가 정한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제 연 6% 지연 손해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했다면 그 지연 손해금 이율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이고 우리 시험에 법무사실 물어봤어요. 그에 따른 또 이제 그 감액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율을 지연 손해금 이율을 그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있는데 손해배상 예정은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율을 감비하는 거냐, 이율로 환산한 금액을 감액하는 거냐? 감액이잖아요. 그 관련 판례가 286페이지 상단에 있는 박스 판례. 그게 우리 법무사시험에 물어봤다는 거야. 2017년도 문제와 관련해서. 자,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동그라미 1번에 한 중간 정도에 가면 한 편 이하, 그것도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바로 그 5줄 정도죠. 금전, 4줄, 정확하게 4줄이네. 금전 채무의 지연 손해금 채무는 금전 채무 이행이 출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 손해금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도 부당의 빵성이 되지만 요 확정된 그 지연손해금이죠. 금전채무에 대한 그 지연손해금도 그 부당에 따른 채무, 이행기 정하면 채무인데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야. 그러니까 지연손해금 이율로 확정된 그 지연손해금 X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원금에 대해서 몇 프로 비율로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까지 환산한 금액이 지연손해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지연손해금액에 대한 별도 소송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연손해금액에 대한 자체의 그 지연손해금은 지연손해금이 일종의 이행기에 정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청구한 때부터 지체다.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받으시는 거고 그 밑으로 이제 볼드체가 있는데 그건 참고로 보시고 상위 채권이 원금 채권이 지연손해금 채권 6% 지연손해금이다. 상위 채권은 일반 민사는 5%인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밑에 이제 한 편 이해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원금 채권과 그 볼드체 한 4줄 정도 중간에 동그라미 1번 판례 4줄 정도 있고 그 밑에 또 한 편 이하 있잖아요. 그걸 찾으셨길 바래. 원금 채권과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 별개의 소송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이 소촉법상 이율을 특히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송촉진 특례법, 소촉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통상. 소송촉진 특례법, 소송촉진이나 특례법에 관한 그 지연손해금, 그러니까 소장 부분 성능 다음서 몇 프로, 이런 지연손해금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 25%에서 연 20%에서 연 15%에서 현행 연 12% 이렇게 변동이 돼 왔어요. 근데 애당초 판결받을 때는 이때예요. 근데 이 판결받을 때 이제 받아서 10년 다 지날 쯤 되면은 임박하면 이게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효 연장을 쓸 때 이때도 이제 이 판결받은 원금 1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연 20% 다발대가 20% 이렇게 판결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다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판결 받을 때는 이게 15%가 소촉법상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원금에 대한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은 이제 15%인 거냐? 아니다라요.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애당초 이 판결 받을 당시 계속 다 받을 때까지는 연 25%다 이 소리예요. 이 판결 받을 당시가 15%였다 하더라도. 근데 이 법리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신소 기준이 아니라 국법상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 연 25% 원금 1억 원에 대한 20% 환산하면 2,500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 2,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는 애당초 그 소송 판결할 당시 연 12%였다면 12% 기준으로 환산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소 기준이다 이 소리야.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국법상 기준이지만 국법상 그 기준이지만 그 확정된 지연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 소촉법상의 이율을 산정할 때는 신소 제기할 당시 소촉법 이율을 적용시킨다. 그게 그 한 편 이하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2번 판례가 있는데
요 동그라미 2번 판에는 이제 그 사시관계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시관계와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민사 신청 서류 등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요 관련된 사시관계는 우리 판례집 4페이지에 보면 화살표와 사시관계를 좀 자세하게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갖고 이제 보시는데,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한테 A라는 원금 채권, 이게 원금 채권이야. 그에 따른 B, 지원세뇌금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권리가 인정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 A라는 채권은 냅두고 병이라는 자한테 이 갑은 B라는, 즉 확정된 지원세뇌금이죠. 확정된 지원세뇌금. 요 B만 이렇게 채권 양도 받았어요. 채권 양도죠. B만 채권 양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요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을 상대로 B 플러스 C, 즉 확정된 지원세뇌금 원금, 그에 따른 지원세뇌금 인정. 확정된, 물론 신서 기준 적용되는 거죠. 지원세뇌금을 청구해. 확정된 지원세뇌금을 원금으로 해서 그에 따른 지원세뇌금을 청구했어요. 그러다가 요건 소치하했어요. 그리고 요것만 청구하겠대. 그럼 법원은 확정된 지원세뇌금에 대한 지원세뇌금의 연 소득발상 연 12% 청구했어요. 그 사실관계를 보시면. 그러면 연 12%가 인정될 거냐? 다른 거 다 인정된다 전제하에.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인정 안 되고 대신 연 5%만 인정해준 사안이다. 아예 인정이 안 된 건 아니고 확정 지원세뇌금 채권만 양도받아서 확정 지원세뇌금에 대한 지원세금을 청구하는데 요 C가 문제가 되는데, 이자는 이제 B를 청구하면서 C에 대한 연 12%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요 B 청구를 소치했어요. 그리고 요것만 남겨놨어요. 그러면 C에 대한 12%가 인정되겠냐? 인정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요 인정 안 되고 요것만 연 5%만 인정된다. C의 손해배상은 지원세뇌금은 5%만 인정해준 사안이다. 이런 취지 판례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강의한 사례편에 있는 민법 판례 4페이지에 있는 사실관계를 통해서 같이 추가적으로 받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아예 지원세뇌금이 인정 안 된 게 아니에요. 5%까지는 인정됐다. 민사법정의로 인정됐다. 이런 뜻인 거죠. 동일의 3번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소초법상 3조와 관련된 그 지원세뇌금을 이행소송일 때, 이행청구소송일 때 인정되는 것이지 부존재 확인소송, 확인소송일 때 인정 안 된다. 설사 그 확인청구소송 속에 이행청구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자 채권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자, 약정이 유예했던 이자, 법정이자 있을 수가 있다. 이 법정이자 특히 해제와 관련돼서 이게 논의할 수 있어요. 우리 박스 판례 앞에 나와 있는 박스 판례 참고하시고. 자, 이자 채권은 3년 소멸시예요. 지연 이자는 이자가 아니에요. 지연세뇌금 의미예요. 이 지연이자 지연세뇌금은 원본 채권 성질에 따라 소멸시간이 정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자 채권이든 지연이자 채권이든 원본 채권을 전제로 해요. 원본 채권이 시효 소멸해버리면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물론 이미 지급한 것은 도유관념에 적합한 문제로 다른 청구 못해요. 하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금 채권이 소멸하면 이자 내지 지연세금도 시효 소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미 지급했다면 그럼 반환 청구 못해요. 왜? 도유관념에 적합한 문제를 보기 때문에. 288페이지. 자, 이자제한법인데 이자제한법은 만들어졌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현행법상 이자제한법의 최고 제한 이율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20%예요. 연 20%. 그러니까 이자제한법상의 이율 제한이든 대부업법 관련된 이율 제한이든 최고 제한율은 이제 대통령을 정하는데 이 대통령의 현행법상 기준이 연 2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종전 연 24%에서 이제 2021년도 7월 7일부터 연 20%로 됐다. 자, 그러면 최고 제한율을 초과했을 때, 요거 이제 이자제한법이 존재했다가 폐지했다가 다시 불하는데 폐지될 당시 나왔던 전합 판결이에요.
그 폐지될 당시 나왔던 전압 판결을 다시 이제안법을 부활시키면서 그 밑에 박스 있죠? 거기에 집어넣었다. 적용시켰다. 그래서 이자제한법이 존재했다가 폐지됐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자제한법의 제한율은 변동이 되어 왔지만, 근데 이 폐지될 당시 나왔던 전압 판결이에요. 그 판결이 전압 판결이에요. 그리고 그 전압 판결 내용을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면서 그 내용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최고 제한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행법 기준으로 본다면 연 20%죠. 대통령 정하는 연 20%. 연 20%를 최고 제한을 정했는데, 이 제한율을 초과해서 당사자가 이율 약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자제한법의 최고 제한율을 초과해서 약정, 예를 들어서 연 30% 약정했다. 그러면 20% 초과 나머지 요 10%분 있잖아. 요 10%는 무효다 이 소리야. 그 이율 약정은. 더 나아가서 그게 무효인데, 더 나아가서 지급했다면, 이율 약정한 것도 문제지만 지급까지 했다면, 그러면 형사처벌까지 받아요. 이율 제한율을 초과해서 약정하고까지 형사처벌 받지는 않아요. 근데 제한율을 초과해서 약정하고 지급까지 해서 지급까지 받았다면, 받은 자만 처벌돼요. 지급한 자가 처벌 안 되고, 받은 자는 형사처벌도 받아요. 그리고 받은 거 반환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야. 제한율을 초과해서 이율 약정했다? 그건 무효인데, 단순 일반 이제한법이 단순한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가 시키지 않고 우리 판례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시켜요. 제한율을 초과한 약정을 103조 위반으로 무효시킨다고. 즉 반사일수 법률 위반으로 봐요. 자, 그러면 선생님 746조가 적용돼야 되네요. 그러면 반환 청구 못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죠. 103조 위반이면 불법원인 급여고, 그럼 반환 청구 못 해요. 근데 반환 청구할 수 있다면서요? 있어요. 이유는 742조 본문이 아니라 단서를 적용 내지는 유추 적용시키다. 즉 103조 위반으로 적금시키고, 그에 따라서 746조 본문이 아닌 단서 적용시켜서 반환 청구를 쓰자고 본다. 우리 판례 입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이자제한법에 반영시키기도 한 거고. 자, 그러면 어떤 이제 그래서 관련 판례 이제 전압 판결부터 얘기해 보면, 제한율을 초과해서 약정했다면 요 10% 부분이죠. 그러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야. 근데 지급 받아갔다면 그 수령자에게만 불법성이 있다든가, 또는 수령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이 현저하다면, 불법성이 더 크다면, 그러면 반환 청구다. 집에서 단서 적용 내지는 유추. 자,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니까 상계도 가능한다. 원본에 충당시킬 수 있고 남는 거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박스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면서 다시 반영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자제한법의 최고 제한율에 관한 규정은 위약벌의 경우는 인정됐다. 위약벌은 뭐예요? 제한율을 초과해도 약정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 위약벌로 본다면. 자, 그 동그라미 2번 판례 가보시면, 제한율을 초과해서 약정한 거 이제 무효인데, 지급받아 갔다면 형사처벌도 받아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민사적으로는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즉 부당에 따른 청은 인정되니까, 그럼 불법 손해배상은 인정 안 되는 거 안 돼. 그렇잖아요? 경합한다. 그래서 박스 판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289페이지. 부당에 따른 청과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 이자 부분에 부당에 따른 청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 이자 제한법 관련된 최근 판례를 하나 가보시면 추가 프린트에 하나 있어요. 10페이지에 있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걸쳐 있는 판례. 우리 이제 뒤에 채권 강론에 가면 수비대차 파트에 이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 금전 수비대차가 인정이 되려면, 이 금전 수비대차가 하는 대표적인 대여금 채권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여금 채권, 금전 수비대차, 이게 이자제한법, 이게 서로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전 채권, 대여금 채권, 금전 채권,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립하려면 반환 약정이 있어야 돼요.
반환 약정이 없으면 금전 소비대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제한법 적용 못 받아요? 이 뜻인가? 반환 약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자제한법에 적용을 받는다. 자, 그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10페이지 최근 판례를 가볼게요. 볼드체 위주로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자 계약에 관하여 규율을 하면서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나 금전대체에 관련한 대가 지급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효화시키고 있어요.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 받기까지 했다면 처벌도 받아요. 약정한 것까지면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받기까지 했다면 처벌받아요. 자, 그 밑에 598조 얘기를 쓰면서 소비대체에 관한 규정이에요. 반환약정이 있어야지 성립해요. 자, 볼드체 판례.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채무자겠죠. 이전받은 금전 지급 원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금전소비대체 아니에요? 그럼 이자제한법 적용 받지 않아요?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자,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전소비자 계약을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그 밑에 판례.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자, 반환약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환약정이 어떤 조건에 결부시켜 있으면 또 안 돼요. 자,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이게 불확실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조건 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한 그렇게 결부시키면 그럼 반환약정이 그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제한법 적용 안 받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닌 한 결부시키지 않은 한 일정한 금원의 지급 약정을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자제한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반환약정이 있어야지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데 이 반환약정과 관련된 어떤 조건을 결부시켜 사업 성공 등 이런 불투명한 거 그러면 그런 거 있다면 이자제한법 적용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닌 한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다. 응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참고로 봐주시는 얘기야.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아야지만 최고 제한 이율을 이런 걸 적용시킬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자제한법 관련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289페이지 가볼게요. 동그라미 3번. 선의자 공제에 관한 판례가 있어요. 이 선의자 공제와 관련된 판례는 이 기출문제와 관련 법원 승진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좀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또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는 아니고 모의고시 형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어볼 수 있어요. 법원 승진 시험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의자 공제. 제한일을 초과해서 지급했다면 그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상계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의자 관련해서는 어떨 거냐? 이 선의자가 그러면 또 뭐냐? 이런 얘기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는 걸로 약정을 해요. 대여금 계약이죠. 즉 대여계약, 차용금 계약, 대여계약. 금전 1억 원 차용증 만들면서 약정을 해요. 그러면서 변제기 돈 빌려주면서 대여일 그러면서 빌려주면서 변제기 정하고 보통 그렇게 정하겠죠. 여기서는 이자, 여기서는 지연손해금 이럴 수 있죠. 이자, 지연손해금 이럴 수 있죠. 자, 이때 그 선의자 명목으로다가 이자를 예를 들어서 1억 원 돈 빌려주기로 약정을 맺으면서 대여금 채권은 1억 원이죠. 선의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떼어요. 선의자 명목이 뭐 공증승 비용이라든가 뭐 등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등등 비용을 미리 이자 명목으로 띈다. 이게 다 선의자 명목으로 봐요. 이거 선의자 명목으로 띈 것도 이것도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다. 제한 최고율 20%, 연 20%를 적용을 받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요 2천만 원을 선의자 명목으로 뗐다고 치자 이 소리야. 그럼 실제로 을한테 간 돈은 얼마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수령한 돈은 8천이죠. 실제로 수령한 돈은 8천이죠. 자, 이럴 때 이 최고 제한일을 초과해서 선의자가 무효가 되는 부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원금에 충당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이 제한일을 연 20% 초과하는 것을 따질 때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따지는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판단하는 거죠. 아니면 애당초 1억 원 갖고 따지는 거냐 이러냐. 실제로 수령한 금액 갖고 따진다. 실제로 수령한 금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자를 계산해봤더니 8천만 원 갖고 따져봤더니 최고 제한 이율은 예를 들어서 1,50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1,500만 원인데 500만 원은 더 받아간 꼴인 거잖아요. 최고 제한위는 1,500인데 1,500인데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기준으로 따진다, 계산한다 이 소리야. 따질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어. 그럼 8천만 원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이 최고 제한은 1,500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더 받아간 거야? 얼마를 초과해서 받아간 거야? 500을 더 초과해서 받아간 거야. 자, 그러면 500을 초과해서 받아간 것은 선의자 명목으로 띈 것을 반환청구할 수도 있잖아. 반환청구는 원금에서 충당시킬 수도 있잖아. 충당을 요 8천만 원에서 충당시키는 거냐? 1억 원에서 충당시키는 거냐? 이런 논의인 거예요. 1억 원. 당초 원금에서 공제한다. 8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 갖고 따지고 최고율을 초과했는지 최고 제한이율이 1,500이었다면 500만 원을 추가 받아간 것인데 초과해서 받아간 것인데 이 초과한 금액을 8천만 원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원금 1억 원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변제기에 반환할 금액은 얼마예요? 9,500인 것이죠. 9,500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논의한다는 거예요. 자, 그 관련 판례가 동그라미 3번 판례 가볼게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한 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 이자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때는 그 초과분은 원본. 이 원본이 뭐라고요? 당초 원본이다. 선이자 그렇게 써놔보세요. 순환 따라 보시면 아마 써놨을 거야. 선이자 공제 전 당초 원금. 예를 들면 요 1억 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선택 채권은 객관식으로 주로 잘 물어봐요. 이걸 2차 시험 물어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다만 이제 참고적으로 좀 보신다면 그 290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선택의 효과가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데 소급한다. 그렇지만 또 제3자 보호규정도 있어요. 386조 조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86조.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는 뜻이고 소급표, 제3자 보호규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것도 한번 가볼게요. 385조죠. 채권의 목적이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거나 또는 후에 이행 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이 존재한다. 자, 다만 이는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그러니까 원래 여러 개의 의무 중 어느 하나가 불능이 되면 나머지 의무 잔존한 것에 그 권리 행사를 이제 채권자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 불능된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갑이 이제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부담할 채무가 A 채무도 있고 B 채무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선택권자예요. 이 사람의 과실로다가 이 선택권자인 이 갑이 선택권자인데 이 A, B 중 A, B는 불능됐어요. 그럼 갑은 B만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A를 청구 못한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요 사람 선택권자의 귀책이 아니라 선택권 없는 자, 요 사람의 귀책이야. 요 사람의 귀책으로 요게 불능이 됐어요. 그럴 때도 갑은 잔존한 B 채권만 청구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갑은 A 채권, 불능된 A 채권도 청구할 수 있다. 선생님, 그럼 이상하잖아. 아니 불능된데 어떻게 청구해?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잔존한 B 채권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B 채권도 갑은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실무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A 채권을 선택해서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 485조를 참고해 보시는 385조죠. 참고해 보시는데 불능에 따른 것은 원래 잔존한 것에 존속하는데 그 선택권 없는 자의 잘못으로다가 그게 불능이 됐다면 이 선택권자는 불능된 것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손해배상 쪽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채권의 효력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